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내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앞서 오늘 예비 접촉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 대표단이 대사관을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곧 북미 접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DMZ 전 지역을 일주일간 방역하기로 하고 해당 사실을 북에 통보했습니다. 파주와 김포 지역에서는 돼지 수매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인천 백령도에서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검찰의 공개 소환 관행이 전면 폐지됩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논란이 일자 수사 공보 개정안 확정 전에 공개 소환 제도부터 우선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은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조국 장관 딸 조민 씨는 이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장이나 증명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도 국회에서는 조국 장관 의혹 관련 공방이 치열합니다. 어제 조국 장관 사퇴 요구 집회에 이어 내일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 진영 간 새싸움이 더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18호 태풍이 물러가고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빠르게 유입돼 주말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올해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13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7개월여 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실무 협상에 나섭니다. 협상을 하루 앞두고 예비 접촉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북미가 비핵화 문제 해결에 진전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제부 연결하겠습니다. 김희준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북한 대표단이 대사관을 출발했다는 소식도 알려지고 있던데 현지에서 어떤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현지 시각 오전 9시 40분, 우리 시각으로 4시 40분쯤 스웨덴 북한 대사관을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권정근 전 외무성 미국 담당 국정으로 추정되는 인물 등 6명이 검정색 승합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북미 예비 접촉 장소로 향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예비 접촉은 조금 전인 현지 시각 오전 10시, 우리 시각 오후 5시를 전후에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도 현지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았는데요. 스톡홀름 외곽 모처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비 접촉에서는 내일 열릴 실무 협상에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석 대표로서 권 전 국장과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가 예비 접촉을 이끌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를 비롯한 북한 대표단은 미국 측보다 먼저 어제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북한 대사관으로 향한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회담에 대비해 대미 대응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대표단과 별도로 워싱턴을 떠나 조만간 현지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실무 협상의 시간과 장소도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북미 모두 언론 노출을 꺼린 채 협상에 신중을 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양측 모두 신중하고 또 비장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던데 어떻습니까? 내일 실무 협상에서 진전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교착을 거듭하던 북미 협상이 7개월 만에 다시금 어렵게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 6월 북미 정상의 역사적 판문점 회동 이후 첫 실무 협상이기도 합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으면 비핵화 논의 진전에 발판이 마련되고 또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북미가 비핵화 조치와 체제 안전보장, 제재 해제 등 상응 조치의 조합을 놓고 얼마나 유연성을 발휘하느냐입니다. 하지만 아직 양측의 입장에서 뚜렷한 변화를 찾기는 어려워 협상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대미 압박의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강경파 볼튼 보좌관을 경질하고 북한의 도발에도 대화를 강조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제재 유지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번 실무 협상에서 내놓을 새로운 안을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해체하고 추가 조치를 내놓는 대가로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 동안 보류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폭스는 미국 측이 이를 시작점으로 삼아서 북한의 반응을 볼 수도 있고 협상 개시 전 제안을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이 같은 안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북미 간에 다시금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 하루로 예정된 실무 협상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이렇게 실무 예비 접촉은 스톡홀름 외곽 모처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까지 전해지고 있고 실무 협상 현장인 스웨덴 스톡홀름에 전 세계 이목이 다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엉킨 실타래를 푸는데 스웨덴 정부의 중재 역할도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실무 협상 장소로 스웨덴 스톡홀름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지난 1월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담판을 벌였던 곳입니다. 당시 실무 협상 내용이 전혀 유출되지 않았을 정도로 스웨덴 당국의 보안 능력은 이미 검증된 바 있습니다. 스웨덴이 북한과 미국 모두 시차가 비슷한 유럽 국가 중에서 북한 대사관이 있는 곳이라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스웨덴은 중립국으로 1975년 서방 국가 중 처음으로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했습니다. 스웨덴은 그동안 정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미국 등 서방 국가와 북한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6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의식 불명에 빠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석방을 도운 전력도 있습니다. 국제 분쟁의 해결사로 활약해온 스웨덴이 9개월 만에 다시 열린 북미 실무 협상에서 어떤 중재 역할을 해낼지 주목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며 일단 지켜보자고 말했는데요. 북미 실무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북한이 북극성 3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첫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도를 넘었는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웨덴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한 이러한 발언은 북한의 SLBM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핵협상 재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AFP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프랑스, 독일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해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국은 공식 회의를 원하지 않아 비공개 회의를 요청했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잠수함이 아닌 수중발사대에서 발사됐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What we know is that the missile was fired from a sea-based platform in the Wonsan Bay.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전화통화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외교회장을 마련하지 못하며 중단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They both agreed that the North Korea tests are unnecessarily provocative and do not set the stage for diplomacy and that North Korea should cease these tests.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마이클 앨러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국장을 인용해 시제품 잠수함에서의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SLBM 추가 시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조태열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은 시간이 북한의 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현지 시각으로 3일 뉴욕 유엔 주재 대한민국 대표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미 간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플랜 B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대화와 제재, 투트랙으로 가는 만큼 각국의 이해가 다르다며 유엔 차원의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야당의 질타가 매섭습니다. 네, 여야의 신경전이 격해지면서 일부 상임위원회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난번 청문회 때 화면을 다시 돌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곳곳에서 충돌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는 모두 격렬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곳은 바로 정무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야당은 금융위가 조 장관을 비호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눈 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명 조국 펀드 의혹 관련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이 청와대 눈치 보기가 참 점입가경입니다. 조국 장관 숨겨주기가 참 눈물겹습니다. 그게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하실 말씀이에요? 지금 조국 일가를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쏟아져 나오면서 조 장관 가족들이 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투자한 WFM의 주가 조작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조사도 하나 있고 하나는 뭐 어떤 특정 WFM이 주가 조작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그 WFM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를 착수한 거고. 교육위원회에서도 거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야당은 피감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상대로 조 장관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와 동양대 표창장 관련 의혹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성신여대 입시를 문제 삼았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딸이 특수학생 전형으로 입학한 다음에 학교 측이 해당 전형을 없앴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는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건립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속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치매다 이런 유추를 할 수 있게끔 몰아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당 간사인 김명현 의원은 상대당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발언 당사자인 김승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선동 수준의 막말이 난무했던 동원 행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에 반대하는 민심이 드러난 거라며 반발했는데요. 정치력은 실종되고 여야가 새 대결에만 치중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 이튿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국에서 인력을 끌어모아 대통령에 대한 막말이 난무한 집회를 강행했다며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구나 각 지역위원회별로 300명, 400명씩 버스로 사람을 동원하고 공당이 이런 일이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운집한 집회에 고무된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을 계기로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 임계점을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구나 이해찬 대표가 시민들의 자발적 집회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뭐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생각되는 순간입니다. 수구 좌파 세력의 집회는 동원 집회일지 모르겠지만
합리와 상식의 집회는 자원 집회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높게 평가했던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 집회가 내일 다시 한번 대규모로 열리고 한국당 역시 다음 주말 서울 도심에서 또다시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여야가 실타래처럼 얽힌 조국 정국의 해법은 내놓지 못한 채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아닌 장외에서 새 대결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인식한 듯 문희상 국회의장도 정치권이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면서 국회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회가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되어도 모자랄 판인데 이를 부추기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포기입니다. 대화와 타협 대신 극단적인 대결로 여의도 정치가 실종되고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맞불 정치를 초래했다는 지적은 여야 모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과거 당했던 끔찍한 사고의 영향으로 병원에 다시 입원해 장시간 검사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지난 2004년 정 교수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던 때 흉기를 소지한 강도를 피하려고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을 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6살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를 받을 때 검사와 눈을 마주치기 힘들고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받고 있는 정 교수는 어제 검찰에 처음 소환됐지만 건강 문제로 귀가했으며 오늘 재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는 라디오 방송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상장 위조 의혹을 적극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신은 입학이 취소돼도 상관없지만 어머니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신 때문에 모두 책임지는 것이 걱정된다고 털어놨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어머니가 잠시 쓰러진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관이 자신에게 119를 불러야 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고 이후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았다며 검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입시 의혹 관련해서는 위조를 한 적은 없을 뿐더러 서울대 인턴을 집에서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조 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보다 수사 이후의 심경과 언론 보도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울기도 했고 이제는 꼭 이겨내자고 매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 온 가족이 이제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직접 라디오에 출연하게 된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머니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할까봐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앞서 조 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서울대 허위 인턴십 의혹을 중심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조 씨는 서울대 인턴은 인터넷 공고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며 아버지인 조 장관과의 연관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뒤늦게 서울대 인턴을 하게 됐다고 전하자 오히려 조 장관이 가서 아는 척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조 씨는 단국대 장영표 교수와의 스펙 품앗이 의혹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장 교수 아들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통화 내역을 확인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했던 웅동학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의 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이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주요 조사 대상자의 출석 일정을 언론에 미리 알려주던 공개 소환 관행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특혜라는 논란을 의식한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입시 부정 의혹 등으로 조사받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언론에 미리 일시를 알리는 공개 소환 방식으로 불려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런 관행을 바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인권 보장을 위해 소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안팎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훈령을 보면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 등 공적 인물은 공개 소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훈령이 개정되기 전에 먼저 시행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을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하라는 대통령 주문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비공개로 소환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지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에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수사는 시간표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윤 총장의 의지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지침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을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은 앞으로 출석 통보 여부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피의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인권 침해를 막으려는 방안이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견제와 감시가 약해질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국방부가 비무장지대로 헬기를 투입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작업을 진행합니다. 방역은 오늘부터 7일간 이어질 예정인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벌써 헬기 방역이 시작이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2시간 반쯤 전인 오후 3시 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지역인 경기 연천 중부 일대 비무장지대부터 헬기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항공방제는 연천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7일 동안 DMZ를 포함한 민간인 통제석 이북 모든 접경 지역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DMZ에 있던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된 만큼 2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는데요. DMZ 내 헬기 방역 조치는 유엔군 사령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시행됐고 북측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DMZ 안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것과 관련해 어제 상황 평가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야생멧돼지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우리 GOP 철책을 넘어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열상 감시 장비 등을 이용해서 이동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야생멧돼지가 한강이나 인진강 유역으로 떠내려올 경우 살아있는 개체는 포획하거나 사살하도록 했고 사체는 발견 즉시 ASF 돼지열병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파주와 김포시 사육돼지 수매도 시작이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부터 8일까지 파주와 김포시에서 기르는 90kg이 넘는 비육돈을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수매를 유도하기 위해 90에서 110kg 돼지는 110kg 수매 가격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또 수매 단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 닷새 동안의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수매를 원하는 농가는 출하할 돼지의 마리수와 예정일 등을 적은 신청서를 시해낸 뒤 정해진 날에 도축장에 출하하면 됩니다.
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일부 연예인들로부터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히 수사 무마를 대가로 주식을 받아 챙겼다는 새로 드러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로부터 버닝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윤 총경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가수 승리 등 연예인들의 단톡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승리의 술집 단속 정보를 알려준 직권 남용 혐의만 적용해 윤 총경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알선 수재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총경이 자신을 승리 측에 소개한 노건 C&I 전 대표 정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어치 공짜 주식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주식이 사건 무마를 약속하고 받은 대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 씨가 지난 2016년 수서경찰서에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던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윤 총경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 관계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했고 정 씨의 업체가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에서 인수한 업체 WFM과도 연관돼 있어 이들의 관계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 총경을 직접 불러 조사한 검찰이 버닝썬 사건을 둘러싼 권력 유착 의혹을 본격적으로 겨냥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명에게 오는 7일부터 닷새 동안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환 요구를 받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이 진행 중인 만큼 검찰과 일정을 협의한 뒤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YTN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한국당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지만 앞서 말한 대로 당당하게 소환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당시 유엔 주재 대표부 소속 서기관급 외교관이 의전 실수를 이유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해당 서기관은 김 차장이 숙소로 불러 의전 실수를 지적했지만 심하게 질책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은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PEC 사무국은 다음 달 1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이 참석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2개월 만에 800건에 이르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16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794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폭언이 353건, 44.5%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와 따돌림, 험담이 뒤를 이었습니다. 홍콩 정부가 시위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폭력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시행은 이번 토요일인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복면 시위 금지법이 폭력을 사용하는 불법 집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정당한 이유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정부의 이 같은 복면 시위 금지법 시행은 비상 상황에서 의회인 입법회의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긴급법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입법회에 가서 복면 시위 금지법에 대한 법적인 보완을 할 예정이라고 캐리람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고전 소설이자 사랑 이야기죠. 춘향전이
아름다운 창작 발레로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우리 가락 아리랑이 궁중음악과 신명나는 사물놀이, 또 힙합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도 열리는데요. 홍상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허락되지 않은 사랑이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 로미오와 줄리엣의 슬픈 사랑을 발레로 보여줬던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 블라디미르 슈클리아로프가 춘향의 몽룡으로 한국 관객 앞에 섭니다. 화려한 테크닉과 연기로 발레 황태자로 불리는 슈클리아로프는 러시아어로 번역된 춘향 소설을 읽으며 몽룡에 몰두해 왔습니다. Как правило, у искусства нету границ, нету рамок, и поэтому самое важное для артиста, как мне кажет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оказать силу духа. 2007년 초연부터 춘향 무대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 발레 춘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유니버설 발레단의 강미선 씨가 춘향 역을 맡았습니다. 더 중점적으로 연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별 부분과 그리고 이막에서 다시 재회를 했을 때 그때가 가장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궁중음악부터 힙합까지 어우러진 아리랑 물결이 펼쳐집니다.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매년 열리는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에서는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명창 안숙선, 색소포니스트 볼프강 푸시닉 등이 함께한 아리랑 슈퍼밴드의 공연도 선보입니다. 한과 신명, 그게 아리랑에 응축돼 있잖아요. 아리랑을 주제로 해서 이제는 월드뮤직이 아니고 글로벌 뮤직화해야 된다. 기대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YTN 홍상입니다. 겨울 스포츠의 꽃 프로농구가 내일 현대모비스와 전자랜드의 공식 개막전과 함께 6달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외국인 선수의 비중이 줄어든 올 시즌, 국내 선수의 활약이 성적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겨울 스포츠의 꽃 프로농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2019-2020 시즌 프로농구가 현대모비스와 전자랜드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6달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 통합 우승을 달성한 현대모비스는 주전 선수들의 노쇠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강한 우승 후보입니다. 챔피언 결정전에서 고배를 마신 전자랜드를 비롯해 국가대표 가드 김선영이 이끄는 SK와 FA 대여 김종규를 영입한 DB 등이 대항마로 꼽힙니다. 최고의 금액을 받고 DB로 이적을 한 만큼 당연히 DB가 우승을 하는 게 가장 목표고요. 네, 개인적으로 그 중심에 또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가장 큰 변수는 키 제한이 폐지된 외국인 선수 제도입니다. 각 팀이 너도나도 2m가 훌쩍 넘는 장신 선수를 영입하며 고공농구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내 2명의 외국인 선수를 동시에 기용할 수 없게 돼 국내 선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올해는 용병 한 명이 뛰기 때문에 국내 선수가 이제 기존에 이제 얼마만큼 이제 또 자기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좀 바뀌지 않나. 저희 팀 구성이 좀 높이가 많이 낮기 때문에 좀 빠른 농구, 좀 그런 농구를 해야 좀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올 시즌 정규리그는 10개 팀이 6라운드에 걸쳐 팀당 54경기를 치릅니다. 상위 6개 팀이 내년 4월부터 플레이오프를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립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최근 야구와 축구 등 주요 프로스포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 중 하나가 비디오 판독입니다.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정작 경기장을 찾은 관중은 이 비디오 판독 화면을 볼 수가 없어서 답답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프로배구가 처음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경기 도중 수비의 성공과 실패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자 곧바로 비디오 판독이 요청됩니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시선을 대형 전광판으로 돌려 비디오 판독 장면을 확인하고 잠시 뒤 이어진 판정 결과에 따라 희비도 엇갈립니다. 확인 결과 노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라인 카메라 4대를 포함해 모두 18대의 카메라가
배구장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감시하는 덕분입니다. 이전까지는 관중들에게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프로배구컵 대회부터는 비디오 판독 장면을 관중들도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팬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더 정확한 판독을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현장에서 함께 상황을 보며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저 장면에서 저렇게 실수가 났구나 이렇게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보는 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감독관들 입장에선 팬들은 물론 선수나 감독으로부터 판정을 예단하는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부담스럽습니다.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에서 미리 판독 전에 판독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가 화면을 보고 판독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함성이 들리면은 저희들은 사실상 더 집중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관중들이 보는 전광판 화면과 감독관이 보는 화면의 화소가 달라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구연맹도 이번 컵 대회에서 나온 문제점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중들의 어떤 표출이라든지 의견은 받아들이자. 그렇지만은 코칭 스텝이 벌써 그것을 미리 감독관석에게 아웃이다 아니면 타치아웃이다라고 하는 예단하는 그런 표출이 나온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제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는 12일 개막하는 프로배구 V리그에 도입할지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비디오 판독 장면의 전광판 노출이 정규리그에서도 포청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올해로 100회째를 맞는 전국체육대회가 오늘 오후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일주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체전에는 수영 박태환과 김서영, 펜싱 박상영, 사격 진종호와 태권도 이대훈 등 각 종목의 간판 스타들이 대거 출전합니다. 지금까지 35개의 전국체전 금메달을 따낸 박태환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이상을 따내면 전국체전 최다 금메달 기록과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네, 검찰 개혁안에 따라서 공개 소환 관행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 또 국정농단의 주역들, 재벌 총수들도 서왔던 포토라인. 공개 소환 폐지로 26년간 이어져 왔던 포토라인이 사라질지도 관심입니다. 1993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취재 경쟁으로 이마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후 이 포토라인 관행이 정착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인권 침해를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결정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또 언론의 감시와의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갈지 검찰 현장에 생길 변화가 주목됩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하늘은 가을답게 파랗지만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8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6도가량 크게 웃돌았는데요. 퇴근길엔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다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밤 9시에는 21도, 자정엔 20도까지 내려가서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충청 이남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이들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5mm 미만의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늦더위가 사라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2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고요.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일요일 아침은 서울 기온이 13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첫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사이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일부 지역은 비 소식도 있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밤까지 최고 60mm의 비가 오겠고요. 경기와 충청 등 내륙 일부 지역은 내일 낮 동안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16도, 대구는 19도가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떨어집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2도, 춘천과 강릉 21도, 광주도 2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